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실상 1차 본투표가 되어버린 사전투표 이틀차 소식 네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사전투표 열기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렇게 길게 줄 선 모습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요즘 인증샷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이 인증샷이 특정 당을 의미하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입으면 하도 논란이 되니까 요즘 좀 특이한 점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올리는 인증샷을 보면 네. 흑백 처리를 한 사진이나 혹은 아예 무채색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이제 보여주고 저렇게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BTS의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검은 옷 그리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공유를 했고, 또 배우 한예리 씨는 아예 흑백 필터가 적용된 사진을 사전투표 참여를 그래요? 독려하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이브의 이제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투표 인증샷은 아닌데 네. 이 시기에 올린 사진이 이제 흑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을 조금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가수 이채연 씨가 올린 인증샷도 굉장히 눈을 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아대를 찾는데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이게 다른 의미로 읽힐까 봐 옆에 빨간색 방울토마토를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화를 시키면서 투표 동료를 챙긴 건데, 그런데 투표 때마다 어떻게 보면 투표록의 정석이다 이렇게 소환되는 게 저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나오는 가수 데프콘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데프콘 씨가 입었던 이 대선 혹은 선거 때마다 입었던 의상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어떠한 색깔론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빨간색, 파란색, 네. 노란색, 흰색 등 정말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옷을 입고 오면서 그렇네요.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완벽한 중립 의상이다, 중립적인 그런 복장이다라고 또다시 한번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논란에 휩싸이기 참 좋은 시점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쉽게 휩쓸리는 시점이기도 해서 원천봉쇄를 좀 해보겠다 이런 연예인들의 의지가 참 느껴지기도 해요. 앵커도 굉장히 중립적인 옷 입었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색깔 굉장히 당 색깔이 전혀 아닌, 그리고 팬도 그렇고요. 저희도 굉장히 나오는 패널까지도 옷이나 펜까지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그러면 이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자, 보면은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을 기세였는데 오후 4시 지금 이 시간 사전투표의 상황 어떻습니까? 자, 보면은요. 지금 오후 이제 3시 현재 지금 투표율이 지금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보면은 오후 1시 때부터요. 예.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꺾였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덜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저희가 전해드릴 때 지금 역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지난 대선 때는요, 사전 투표가요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일이잖아요. 네.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는 지금 비교되는 요일이 지난 대선 때는 토요일 둘째 날 투표고요. 오늘은 지금 금요일 평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금 저희 주변에도 직장인들은 전부 점심때 시간을 내서 가기는 갔는데 정말 줄이 길더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말에 비해서는 직장인들이 좀 투표에 참여하기 네. 어렵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는 좀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 양당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각 당을 취재를 해보면은 아직 누구한테 유리하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뒤면은 사전투표 마감됩니다. 정광재 대표님. 추이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본 투표율을 봤을 때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평년과 좀 비슷한 선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대략 7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이 77.1%를 기록했는데 77.1%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입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름의 이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투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할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우리 당을 후보하는 지지자들은 또
과연 그 계엄에 대한 그 투표 성격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국회를 무소불위의 권력 수단으로 활용했던 민주당에 대한 응징 차원의 이 욕구도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결집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그 대선 투표율 역시 지난번에 기록했던 77%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전 투표는 이제 본 투표가 일정 부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그 투표를 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본 투표에 대한 분산 효과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오늘까지 투표를 마무리하고 3일 월요일에 뭐 만약에 휴가를 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최대 나흘의 휴일도 가능한 상황이죠. 사전투표에 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인파가 몰리면서 그런데 사건,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는요.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시행한 지 여러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거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 네. 서울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의 신분증을 동원해서 투표를 2번 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선거 사무원이라는데 예. 아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네. 신분 확인 활동을 한 겁니다. 아. 근데 누구의 신분증을 했냐면 남편의 신분증을 활용해서 먼저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본인이 선거 사무원으로서 신분 확인하면서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해서 거기서 네. 일단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로 나온 거냐면 남편 거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자기 신분증하고 다시 한 번 온 거예요. 아. 이게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두 번째 가면 한 번 투표한 사람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증으로 2번 투표를 시도하다가 결국 적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본인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걸 가지고 다시 투표하러 와서 결국 적발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적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경찰에 체포가 됐고 강남구청은 선거사무원직에서 이 여성분을 해촉했습니다. 아니 근데 2번 한 거를 어떻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두 번째 하려다가 적발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참관인이 보고 있다가 예. 저 사람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왜 또 갔지라고 참관인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아, 발견이 된 신고가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참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철저한 감시 또 감시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의혹이 과해지면서 경남 하동과 또 서울 구로에서는요. 선관위 건물에 아예 무단 침입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서울 구로구에서는요. 아예 전날 밤부터 버젓이 사무실 앞에 누워있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서정민 변호사,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네, 지금 이 구로구에 있는 선관위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모자를 쓴 2명의 남성 그리고 여성이 건물로 들어오는데 네. 네, 이후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건물을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를 한 것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선관위에 출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검찰은 우선은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뒤에 이게 경찰이 갔을 때는 사무실 앞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포 직전까지 이제 복도에 누워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상황에서 체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 이남희 기자, 네. 심지어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넣는 봉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심지어 이재명 후보 기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신고까지 접수가 됐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정말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용인 투표소에서 네. 벌어진 일입니다.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투표하려는데
저기 투표지를 접어서 넣는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이상하죠? 예. 저희가 사전투표하러 가면은요, 그 회송용 봉투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장씩, 그 다음에 또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한 장씩 주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혹시 누군가가 넘긴 그 용지를 넣은 자작극은 아닌가가 의심돼서 네.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오늘 당 차원에서 전국 투표소에 무작위로 감시 인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용지 반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용지 묶음이 대량으로 반출된 것처럼 과장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지만 밥 먹으러 갔다, 잠시 그 현장을 이탈했다 하는 선거 관리 부실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조짐이 댓글상에 즉각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누군가 지시 조작을 해서 이거 부정선거로 좀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의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뭐 확인을 못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투표지를 들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하고 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네. 분명히 잘못했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마도 기사의 밑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 부분 이걸 부정선거 또는 만약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요인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댓글상에. 우려를 전달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상에 우려를 전달한 거라는 거예요. 정광진 대변인 어떻게 들으세요? 전 뭐 음모론은 하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제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추미애 의원에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여성으로서는 최다선인 6선 의원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김어준식 음모론을 공공장소에서 얘기해도 될 만큼 어떤 근거를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이 댓글상에 조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분명하다. 네. 이런 주장에 과연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선거 관리 부실 정도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선거 관리 부실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사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국민들의 투표 열기만큼이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단한 남자와 혼인했다, 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설난영 여사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하지만 또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벨상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서민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10% 지원해서 매출이 는다면 10배의 그 승수 효과라고 그럴까?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6%는 너무 적고 이것도 지금 다 금방금방 소진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늘려주는 거는 큰 돈도 안 들고. 근데 이 혜택은 모두가 보겠죠.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입니다. 그 지역 화폐는. 그러니까 정광진 대표님, 네. 이 후보의 간판 공약인 지역화폐를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다.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들이면서 모두가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본투표가 3일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 다 됐구나 이런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노벨 평화상을 얘기한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사실 호텔 경제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무의미한 경제 정책론입니다. 결국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인데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게 현실 경제에서 작용한다면 네.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든 노벨 경제학상이든 받았겠죠. 자, 그러니까 선심성 논란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계속됐었는데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선거 코앞이지만 자신만만하게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예요. 선심성 논란이 아니고요.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 이제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해요. 하나는 예.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수출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안 쓰고 그럼 결국 지역화폐라고 하는 건 네. 이거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바우처나 아니면 쿠폰 형식으로 지급이 되니까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 기간 동안 이걸 안 쓰면 다시 국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승속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돌게 만들어 내수가 활성화돼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수출 증가 그리고 내수 활성화 이 두 가지 측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왜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고 왜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후보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평화라고 하는 건 뭐 제 판단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삶에 필요한 영역들을 얻어내게 하는 거 이거 이게 평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나흘 전 각 진영에서도 총력을 결집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힘을 모으는 시기죠.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 명부인이 안 될 건데 저기 다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갔어. 아니 남편은 TV 토론 나가가지고 무슨 가짜 총각 가짜 검사 뭐 범죄자 이러고 앉아 있고 그 배우자는 나가가지고 경제 후보 배우자를 또 싣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한 방송에 나가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나영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당 후보의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이제 후보하고 잘 아는 사이고 예전에 이제 같이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지나친 표현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상대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설난영 여사가 했던 발언 중에 예컨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비하나 아니면 폄훼적인 발언을 한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비난 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두 사람 한때는 굉장히 각별한 인연으로 묶였던 사이입니다. 김문수 부부와 또 유시민 작가 노동운동을 함께하면서 어울렸었고요. 또 구명운동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통화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설난영 씨가 중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응대여서 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뭐 입당을 해서 들어간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당선 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좀 싸늘하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와 김문수 후보의 부부 아주 인연이 끈끈합니다. 양쪽에서 정말 좋아했던 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1986년 5.3 인천 항쟁 때 이제 시위 주모자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유시민 작가의 동생인 유시주 씨도 함께 구속이 돼요. 그때 바로 그 유시민 작가와 그 김문수 후보 부인인 설난영 씨가 함께 석방 운동을 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주 끈끈한
그 관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작가한테 또 유시민 작가 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는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신한국당 그러니까 YS의 영입으로 이제 보수 진영으로 가게 되고 독일에 있으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설란영 여사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사무적으로 응대하더라 이렇게 서운함을 밝힌 거죠. 선거가 또 코앞이고 아내 일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김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 설란영이 김문수다 이 말과 함께 네. 또 하나는 갈 수 있는 자리와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 그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한때나마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 작가의 말인가 또 노무현 이사장을 지낸 항상 입버릇처럼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고졸 출신인데 그분들은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자신이 어떤 뭐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 이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광진 대변인과 같은 궤로 국민의힘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늘 진보의 성골진골식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진보를 가장한 왜곡된 폭력적 성의식, 정말 구태입니다. 이런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그 이력도 지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방금 전에 입장이 나왔어요.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자, 이 입장입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모든 민주 진보 스피커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성으로 모은 표 말 한마디로 물거품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딱 그러니까 발언에 뭐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짚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진보 진영 스피커에 좀 신중해달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나경원 의원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선거 그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내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도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선대위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강훈식 지금 본부장이 얘기한 종합 상황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 마지막 이제 선거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물론 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아까도 말씀 민주당에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네.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민주 진영으로 분류돼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보면은 자,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 노동자 멸시가 웃음거리인가 사과하라 이런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자, 정광진 대변인, 네. 아까 이제 최진봉 교수 설명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뭔가 조금 더 약간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은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메시지를 낸 바 있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성인식과 관련해서의 이중잣대입니다. 이준석 후보 분명 비판받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그런데 그 정작 발언을 했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을 네. 민주당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대선 검증 과정에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특정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는 유력 정치인이고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분들도 침묵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은 저는 보지 못했는데 뭐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른 여성원들이 단체로 그러면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전체로 밝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뒤에 지금 장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가서 다른 걸 붙여가지고 이걸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는 우려가 생겨요. 그 발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토론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어떤 가족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검증이다 이런 부분은 따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이준석 후보의 말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게 프레임이 전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 분리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유시민 작가한테 제가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근데 저희 취재진이 그래요? 연락을 계속 취했지만 저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방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지글지글 구워낸 계란 프라이에 케첩을 뿌린 계란말이, 또 라면에 톡 깨를 넣는 계란 한 알까지 그야말로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식재료지만 이제는 식탁에 선뜻 올리기 어렵게 된 바로 계란 얘기입니다. 자, 계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군침이 싹 돌기는 하는데 자, 조금 있으면 사실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남희 기자 제일 좋아하는 반찬, 계란 반찬 뭐예요? 제가 일단 계란말이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똘밥해서 돌아오면 또 밥이고 돌아오면 또 밥 차려야 되고 근데 가장 쉽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계란이거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나 또 계란 쪄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쉽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정민 변호사 뭘 제일 좋아해요? 저도 계란말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직접 요리하는 데는 조금 실력이 필요한 요리라서 네. 보통은 계란을 라면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밥이랑 비벼 먹는 그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게 바로 계란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요.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한번 계란을 사왔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마트를 갔었거든요. 자, 계란을 사왔어요. 그런데 무려 특란이지만 특란은 이 한 판에 9,9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9,900원 하면 사실 손이 선뜻 가기는 좀 어려운 가격 같기는 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비쌌나 싶어요. 최종.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뛰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9,900원인데 보통 7,000원,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9,900원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뛰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만 18% 정도 뛰었어요. 계란 가격이.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17%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에그플레이션, 에그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리는 만큼 계란값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서 사실 계란하면 가장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 식품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담합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보니까 지금 한 판 갖고 오셨잖아요. 네, 이거 한 판이요. 예, 지금. 근데 이거 말고 10개 들이도 있어요. 10개 들이가 네. 실제 가격이 3,851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8%가 증가한 거고요, 가격이. 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5월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란 이거 39짜리예요. 이거 한 판이 지금 이게 10,000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남희 기자. 이남희 기자 요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뜻 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그런데 뭐 조금 더 싼 것도 있긴 있어요. 보통은 네. 이제 30개 한 지금 7,000원대 제가 조금 전에 그 앱으로 봤더니 7,000원대부터 10,000원대까지 그래요? 있으니까 아무래도 10,000원대보다는 조금 더 싼 거를 제가 찾게 되겠죠. 지금 10구 그러니까 10개씩 사도 지금 뭐 3,800원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요. 계란이요. 밥만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과자에 들어가고요. 또 빵에 맞네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공산품 가격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원래 계란값 때문에 먼저 소가리를 했던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요즘 뭐 계란을 털어가는 절도범까지 등장을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계속 더 비싸지면은 사실 이것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25년에 그것도 미국에서 계란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예. 계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마트에서는 이제 계란 코너에서 계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줄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계란 1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제 2만 원 상당에 해당할 그래요? 만큼 무척이나 가격이 높아진 상황인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요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이다 보니까 빨리 가격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기 이전에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왜 올랐는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정광재 대변인 네. 계란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근데 한식 뷔페 요즘 가면은 계란 후라이 막 무제한으로 붙여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가 금액 낼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가.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고민하겠죠. 네. 계란 하나의 원가에 차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그 경영 환경에 고전하고 있는데 계란 이제 무한 리필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계란 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란값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계란 한 판, 이 특란 한 판에 지금 10,000원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자, 산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람이 봄에 환절기 온도 차이 나면은 감기 오듯이 똑같은 겁니다. 닭도요. 산란율이 내려갔다 오르갔다 하고 그때 소모성 질병들이 많아요. 사육 면적이 이제 9월 1일부터 확대돼서 쉽게 말하면은 100마리를 키우는 닭장에 70마리만 키워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병아리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아리 풍기 현상까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절기에 이 닭들도 조금 이제 건강이 힘들다 보니까 산란율이 좀 떨어지고 9월부터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늙은 닭을 병아리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산란율도 더 떨어진 거죠. 정부 설명은 어떨까요? 결정을 하는 데가 산란계 협회거든요.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란계 협회에도 가격을 반영을 한 거를 내려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란계는 정부의 시행령 때문이다. 정부는 또 말이 다르다. 이거 서로 엇갈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란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조류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돈다거나 이럴 때 계란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사실 그런 큰 이유도 없는데 왜 오르냐? 근데 양측이 말이 다른 거죠. 지금 정부는 어떤 산지에서의 가격 담합을 의심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계란 생산자들은 그 관련 법 때문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조사 결과 같은 것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얘기도 궁금해요. 최진봉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계란을 미국으로 열심히 또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K 계란이다 이러는데 네. 혹시 미국으로 수출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만약 이게 정말 미국에서 1억 개를 수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 수출한 계란의 양이 66만 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5천만 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6만 개면 전체 우리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계란 양에 비하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산란계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먹는 양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생산량이 1%도 안 되는 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요, 여기서는 해군 해병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피격으로 산화를 한 고 김태석 원사의 장녀죠. 김혜나 씨도 함께였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네. 이 천안함 피격 당시에 18살이었던 김혜나 씨가 이번에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 후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 OCS, 그러니까 해군은 임관할 때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장교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OCS가 그래서 오피서 캔디데이트 스쿨이라고 해서 사관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수로 임관하는데 제가 81차로 1989년도 임관을 해서 7년을 그래요? 근무를 했는데 그 기수의 후배가 되는 거죠. 김혜나 양이 이제는 제 후배가 됐는데 해군 소위로 임관하면 해군 해병대가 이제 훈련 받고 임관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제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집니다. 저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다시 해군의 길로 들어선 저 후배를 보니까 너무 박수 쳐주고 싶고요. 특히 천안함 사육용사 자녀 중에 첫 임관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깊어요. 저는 해군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군은 천안함이 폭침 당한 거잖아요.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폭침을 당했고 그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김연아 소위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요. 기회가 허락한다면 신형 천안함에 승선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안함을 다시 건조해서 이제 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타서 아버지의 얼을 잇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녀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선배로서 후배 김연아 양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에 아버지고 오른쪽에 딸 해나 씨인데, 자, 딸 해나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9살이었다고 해요.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싶은데, 정광재 대표님. 네. 그런데 애초에 공군이랑 해병대에 합격을 했는데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군을 선택했다고 해요. 어떤 말이에요? 시험 성적이 좋았는지 여하튼 본인이 지원한 여러 곳에 합격 소식을 받았는데 네.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네. 본인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버지가 근무했던 해군에 가야겠고, 그래서 해군 지원을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빠의 그 딸, 이 말을 듣고 싶었다는 김혜나 소위. 이처럼 세 딸에겐 아버지인 김태석 원사는 언제나 삶의 길잡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막내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번 아빠 계신 현충원에서 알려는 드렸지만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 그날 내가 그린 V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장면이 작년 서해수호의 날에 김혜범 씨가 낭독했던 편지인데 지금 들어도 울컥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범 씨가 이제 막내딸이에요. 세 딸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5살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이 없을 텐데 네. 작년에 저렇게 편지를 낭독할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새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졸업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또 아버지한테 감사함을 표하며 또 언니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빠를 둔 것 감사하다. 아빠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마음 한편에는 언니 해나 씨처럼 본인도 해군의 꿈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해군을 향한 애정을 키워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의 동기생들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순직했던 그 순직 가족들, 또 생존 장병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자녀, 3명의 자녀가 있거든요. 이 세 자녀를 자기 딸처럼 자기 자녀처럼 돌봐줬다는 거예요. 네. 딸 왔어 하면서 반겨주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댓글로 이상한 걸 많이 올리셨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런 네. 부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바다를 지켰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상한 말로 공격해대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딸처럼,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이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럽니다. 네.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국가에 다시 돌려드리고 사회에 돌려드리는 방법이 자기가 해군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귀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위로해줬던 그 마음 그대로 나라를 지키고 바다를 지켜서 영해 수호에 정말 용사가 되겠다고는 저 마음 너무 네. 귀하고요. 그 옆에서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도 결국 김혜나 소희를 만들어낸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또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후배가 됐어요. 네, 그렇죠. 선배로서 이 어려운 길을 가게 된 해나 씨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요, 대양 해군의 꿈을 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구축함만 있지만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날까지 경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서 해군이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해나 소희가 그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육지도 중요하지만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대양 해군의 꿈을 키우는 일에 정말 좋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출도 그렇고요.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바닷길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일에 김혜나 소희가 앞장서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또 잠시만요. 몰랐던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퀴즈입니다. 1990년대 초에 검거됐던 간첩이죠. 무함마드 깐수는 땡땡땡까지 아랍어로 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깐수가 어떤 아랍어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퀴즈 정답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어요. 뭐냐면 제주에서 간첩 혐의 받는 탈북민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입니다. 탈북민이고요. 2012년 제주에 정착을 했고요. 13년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북한 보위부의 비밀정보원, 그러니까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래요. A씨는 북한에서 이미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2011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다시 보위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고요. 군사시설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A씨,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A씨가 간첩으로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 주민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근데 이 A씨가 특이한 게 이영조 센터장.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여러 가지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의 정박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또 정찰기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지시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항공모함하고 정찰기 전폭기, 이른바 전략자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동향이 무엇보다도 관심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이 선박에 드나드는 모습들, 또 관련한 레이더 동향이라든가 전폭기가 언제 뜨고 내리는지 이런 정보를 고스란히 북한에 전해왔으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요긴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겠죠.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보 또 네. 군사시설을 정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건이 터지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요, 이 A씨가 2004년에 불순 녹화물 청취 또 유포죄로, 그러니까 교화소에서, 북한에 있는 교화소에서 복역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주민이었는데, 그럼 그랬던 여성이 어떻게 갑자기 간첩이 된 겁니까? A씨가 한때 중국에서 이 한국 드라마, 영화 CD 같은 것들을 판매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2년 동안 전거리 교화소라는 곳에서 복역을 하게 됐는데요. 만기 출소 후에 집으로 찾아왔더니 이 A씨를 기다렸던 사람, 바로 A씨를 체포했던 보위부 요원 A씨였던 겁니다. 이 A씨는 고생이 많았다면서 갑자기 20만 원을 이 탈북민 여성에게 건넸고요.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보위부 정보원 생활이 시작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 탈북민 A씨에게 무리한 정보 입수를 요구하게 됐고요. 수시로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면서 수사하기도 했고 또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탈북을 이런 일들로 결심하게 됐고요. 네. 2011년 8월에 국경을 넘어서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그해 10월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체포했던 그 보위부 요원이 그러니까 위로금 20만 원을 건네주면서 접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또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인 저희 안혜경 씨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럼 이거를 의도적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죠. 네. 그 당시 북한 돈 20만 원이면 사실 이분이 보니까 신분이 농민이에요. 농민과 노동계급의 차이는 엄청난데 그 농민의 상황에서 20만 원은 엄청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집도 네.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고 또 보위부가 시키는데 이걸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사실상 강제 다름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첩 포섭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탈북민 간첩 이 A씨가 비밀정보 소조원 서약서 이런 걸 썼다고 해요. 자, 이 서약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네. 수뇌부를 목숨 바쳐 지키는 길에서 모든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네. 저도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일반 법영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역할 때 그해 전역하는 사람들을 여단 지휘부에 다 모여가지고 그 제대군인 강습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서약서를 쓰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네. 서약서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씁니까? 그동안에 내가 군사 훈련을 했던 거랑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절대로 비밀 누설 안 한다라는 서약서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봤던 그 서약서가 이제 나는 앞으로 간첩으로 좀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맹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맹세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공소장을 한번 보면요, 탈북민 간첩 A 씨는요, 이후에 보이부 요원과의 어떻게 보면 내연 관계를 빌미로 보이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요, 중국 간첩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종의 뭐 미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써라 이런 지시를 받기도 했다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보 입수를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탈북민 간첩 A 씨가 보이부로부터 중국 국가안정정보부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의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네. 그 인사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부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예. 일단 이 A 씨 북한 지시에 따라서 접촉을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거 도움을 받았고 내연 관계이다 보니까 배신할 수가 없어서 쪽지로 도청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북한 간첩의 미인계는요, 사실 2015년에 영국에서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또 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한때 미인계로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이 있습니다. 그 간첩이 원정아 씨 얘기예요. 어떤 네. 사람이었죠? 원정아 씨는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던 이런 사람인데요. 그 북한 공작원 그쪽에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네.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2001년인가 입국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경찰관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거주지가 수원이었는데 수원 지역에 보면 우리 군부대라든가 시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수원을 무대로 해서 본인의 이제 상당히 좀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교들, 군 장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기밀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도 그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발표할 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한 100여 명 정도의 청년 장교들이 네. 줄줄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군 장교들도 엘리트 장교들도 상당히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네. 모두 포섭돼 가지고 그때 상당한 뭐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정아 씨가 저희 채널 A에 출연을 한 적이 또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또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났죠.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했고 제가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예. 아니 그건 딴 일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네. 아, 사랑을 한 건 아니고. 아, 사랑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간첩 활동을 위해서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랑도 했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임신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공작 활동의 부차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미인계 하면은 인물이 한 명 더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이죠. 김현희 씨요. 뉴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김현희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승일과 함께 평양을 출발, 폭발물을 선반 위에 넣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림으로써 11월 29일 오후 여객기가 폭파돼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무려 115명이 목숨을 잃어서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근데 당시 한국에서 또 화제였던 게 김현희 씨 외모가 또 화제였었어요. 그렇죠. 115명을 숨지게 한 이 정말 참사의 주범 테러리스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젊은 미모의 여성이었다. 또 평양 외국어대 출신의 아역 배우도 했었던 이런 공작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화제가 됐어요. 사실 논란보다도. 네. 그러면서 뭐 팬클럽이 생겨나고 아이고. 김현희와 나는 뭐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청혼을 하는 당시에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는데 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좀 충격 또 이럴 수 있나 이런 네. 좀 허탈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김현희 씨가 자신을 일본인, 중국인이라면서 뭐 조사도 거부하고 네. 거짓말로 일관을 했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좀 마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마유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힌 다음에는 중국인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 공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공작원들이 이제 우리 그 조사관들이 꾀를 냈죠. 어떻게 해요?
그 신문을 하다가 네. 뜨거운 커피를 이제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뜨거워 이러면서 네. 무심결에 이제 한국말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게는 했는데 네.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진술은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공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자백을 하지 않으면 네. 너희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없앨 것이다. 근데 너가 당당하게 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받았다고 이러면 네. 공작원으로 했다 그러면 북한이 오히려 북한 가족을 죽이지 않겠느냐,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현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눈물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언니 미안해 하고 이제 여성 그 조사관들한테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소행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그런데 저 김현희 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 난파 공작원들을 해임했었어요? 네,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일단 난파 공작되게 되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그 독약 청산가리 암풀을 주는데 네. 그 당시 같이 들어왔던 그 김승현인가? 예. 김승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암풀을 깨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청산가리 예, 암풀. 청산가리 예. 암풀을. 근데 이 청산가리 암풀을 그냥 깨물면 죽는 게 아니라 깨물어 가지고 흡입을 해야만이 죽는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김현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깨물고 삼키지 않다 보니까 네. 신분이 노출된 거예요. 그 신분 노출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그 나라의 위신을 훼손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난파 간첩을 하는데 여성들은 좀 불합리하다. 네. 생명을 마지막에 이렇게 쓸 때는 정말 그 생의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해임한 게 아니라 그 부대를 해산시켜가지고 네. 각 군단에 있는 전투 부대에 배속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복무를 하고 계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김현희 씨 소식을 어떻게 좀 들었었어요? 북한은 절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인류에 미치는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승인을 안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아예 공개를 모르고 계셨네요. 절대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나중에 남한에 오고 왔을 나서야 때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수십 명의 예. 목숨을 저렇게 앗아갈 수 있지. 북한 정권은 늘 자기들이 하는 말이 남조선이 오히려 우리의 인민들을 해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딱 접했을 때 야 정말로 북한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원래 했던 제주에서 붙잡힌 간첩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탈북민 간첩 A 씨는요. 그런데 탈북 후에 2012년 제주에서 정착을 한 뒤에 3년 동안은 좀 조용히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남한에 와서 간첩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15년 3월에 보이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네. 이제 가족과 관계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동생을 통해서 보이부 B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 동생 내가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보이부와의 인연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보이부 정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알아봐라. 이런 지시도 받게 됩니다. 네.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자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종업원으로 면접을 보면서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서 북한으로 또 알려주기도 했고요. 본인 종업원으로 면접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탈북자의 정보를 넘기라는 지령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탈북자에게 접근해서 네. 친하게 지내자, 제주도로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하면서 한라봉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하면서 한라봉을? 예. 네, 해당 탈북민의 집과 직업 등을 파악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이웃처럼 접근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라봉을 주고 위장 취업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방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타지에 가게 되면 그 고향에 강아지 만나도 반갑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민들이 가끔은 탈북민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앉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향 얘기란 말이죠. 어디서 네. 왔냐? 그렇죠. 그럴 때 한 사람 건너가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역이 고착시켜 놨잖아요, 주민들을.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을 하나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신분을 아는 거는 정말로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A 씨가요, 권상희 평론가, 그러면은 간첩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좀 넘긴 거예요?
일단 탈북민 4명의 정보를 넘긴 거고요. 그러니까 네. 4명의 동향을 파악해서 거주지나 직업 등을 파악해서 북한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8월경부터 군사시설 같은 다양한 정보를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레이더 기지에 직접 가서 레이더망의 반경이라든지 높이, 또 검문소의 위치, 네. 접근 경로 이런 군사적 세부 사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북한으로 직접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영종 센터장 네. 뭐 이렇게까지 포섭한다고 해서 그냥 간첩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마어마한 대가라도 있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시키면 사실 공작금을 주는 게 정상인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북한의 가족 친척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이제 인질 삼아서 네. 모든 이제 공작 활동을 그냥 무상으로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가족들을 또 협박하고 위협하고 전화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입국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유인하는 이런 좀 상황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볼모 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이 간첩을 또 사실은 아무나 막 뽑지는 또 않는다고 해요. 북한에서 남파 공작원을 관리하는 대남 연락소에서요. 이 근무했던 북한 이탈 주민이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혁명적인 집안이 돼서 대르리어 간첩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일어 하는 사람 거의 경제 간첩들은 싹 다 외국어 하나씩은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거나 못 사는 사람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선발 기준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충성심입니다. 수령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출신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신 성분 하게 되면 기본 계층에서 핵심 계층 이상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갖춰야 되는 지식이라고 해서 외국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지식 같은 거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출하게 튀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평범하면서도 네. 그냥 이렇게 정말 우리가 딱 봤을 때 확 끄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선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적당히 좀 잘생긴 그렇죠. 적당히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형. 그러면 간첩들이 받는 훈련 강도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북한에서 직접 간첩 훈련을 받았던 탈북자 증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어우 너무 일찍 일어나네요. 새벽 4시요?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몸풀기를 합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각 나라 말들을 다 가리키고요. 밥은 15분 동안 이제 먹게끔 하는데 그건 교관이 마음이에요. 서로 이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밥 먹고 이제 다시 집합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배낭과 총을 메고 이제 먼저 행군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밧줄 타고 절벽 오르기도 하고 이제 맨몸으로 이제 건물 올라타는 것도 해야 되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일까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랍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간첩으로 네. 지내다가 붙잡힌 간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서 퀴즈가 나왔던 무함마드 깐수 얘기인데 네. 자, 이 사람 사실 한국 이름이 정수일이에요. 근데 네. 12년 동안이나 아랍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1984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네. 이분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중동계 네. 필리핀인으로 위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단국대에서 네. 교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냥 위장해서 활동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문명사라든가 실크로드 관련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학계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상황에서 공작 활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혀 이게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무려 12개나 구사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요. 가족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잠을 자면서 잠꼬대도 아랍어로 했다고 합니다. 잠꼬대까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잡히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아까 그 퀴즈 정답 한번 볼까요? 그 네. 퀴즈가 그러면 이게 잠꼬대까지 아랍어로 했다. 맞습니다. 이 얘기군요. 근데 비운의 이 공작원의 깐수가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감형을 받고 출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1998년 징역 12년이 확정된 겁니다. 이후 전향했고요. 2000년 광복절 특사로 4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면서 2003년 사면 복권돼서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요. 네. 감형의 구체적인 사유, 이 공식 판결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도와 증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향 의사 밝혔고요. 실제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장 신분으로 결혼한 한국인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고 합니다. 이 가족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지가 감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경각심을 갖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은 붙잡힌 그 A 씨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이 10년 동안 탈북민 간첩, 암약을 해온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많은 탈북민들 3만 4천 명이 지금 한국에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일부의 이런 일탈 행위가 많은 탈북민들을 또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이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북한 간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